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낯익은 이름,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 특수 처리 대상 한철우, 그 한 줄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 노동당 중앙당 청사 3층 문건통제실에서 근무해온 대외비 문건통제 서기원 한철우였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 직속 보고라인에 연결된 핵심 인력, 즉 내부에서는 조심스레 김여정 동지의 오른팔로 불리던 위치였습니다. 고위 인사 이동, 특수처리 지시, 비선보고 문건까지 저는 누구보다 먼저 손에 쥘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했고 그만큼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15년째 이곳에서 대외비 문건을 관리하는 서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문건 통제부에서 내려오는 지령 분류, 보고 자료 정리, 회수 문건 검증. 계절이 바뀌어도 중앙당 청사의 내부 풍경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운 철제 대외비 서류함, 중앙당 비서실에서 내려오는 특수보고용 스탬프, 그리고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 중심 거리. 오후 3시 무렵 저는 일상처럼 문건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서류가 바닥에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서식이었고 분류표가 붙어있지 않아 이상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문서. 그 첫 줄에 적힌 문구를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상 분류 특수 A급 처리 대상 한철우. 소속 조선노동당 중앙당 문건통제실. 요인 등급 내부 위험 요인. 근거 1968년 월남한 친인척 관련성. 보고 경로 조직지도부 3국 보위성 7과. 제 이름, 제 직책, 제가 관리하던 문건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까지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아래 표시된 등급. 특수 A급. 중앙당에서 2등급이 붙는 순간 그 사람은 며칠 안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문서를 제자리에 조심히 꽂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마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복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급서기 박동무를 만났습니다. 늘 하던 수고 많았소. 라는 인사 대신 그는 제 눈을 피한 채 조용히 몸을 비켜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분명했습니다. 누구도 내 옆에 앉지 않았고 업무 질문을 하러 와도 필요한 말만 짧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제 사무실 유리문 밖에 보위성 7과 요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 무표정한 얼굴, 허리춤에 불룩한 권총집. 그들은 제 자리의 명패를 확인하고 책상 위 문건 정리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특수 A급 처리 대상. 중앙당에 몸담은 15년 동안 저는 그 단어 뒤에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출장 명령서라는 이름 아래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자리들. 다음 순서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앙당 청사복도는 평소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3층 문건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텅 빈 문건 열람대 하나. 바로 어제까지 김동무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대외비 문건 보관함에는 그가 담당하던 분류표가 모두 제거돼 있었고 책상 구석에 늘 놓여있던 작은 가족 사진조차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이 방에서 김동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최동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동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숨을 삼키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철우 동무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더 묻는 순간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제 오후 3시쯤 김동무는 갑자기 내부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가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철우 동무, 회의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 2시간 동안 아무 기척도 없었고 그 방에서 나온 것은 김동무가 아니라 보위성 7과 요원 2명이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무표정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몇몇 동무들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동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년. 저는 이중앙당 문건 통제실에서 일하며 이런 광경을 5번이나 보았습니다. 절차는 항상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 문서 정리, 그리고 다음 날의 빈자리.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고 누구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기 속에 사람 하나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김동무와 저는 2003년 같은 해에 배치됐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방에서 문건을 다뤘고 점심시간이면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가족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철우 동무, 우리 딸이 올해 소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오전 내내 문건 통제실은 숨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조용히 청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하나를 입에 넣기도 전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혹시 나인가? 오후 2시쯤 복도에서 문건통제실 막내 정동무와 마주쳤습니다. 25살. 올해 초 배치된 신입이었습니다. 철우 동무. 그가 주변을 확인한 뒤 제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몸 단속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동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말 못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비하라니. 무엇을?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문건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밖 평양거리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왔는지, 그리고 그중 다음 순서가 누가 될지. 퇴근 시간이 되어 복도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청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내일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문건 통제실에 들어오니 제 책상 위에 붉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장 명령서였습니다. 중국 단둥협조 출장. 기간 3박 4일. 대상 한철우 외 2명. 저는 서류를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외협력 업무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중앙당 문건통제실 서기원, 그것도 김여정 동지 직속 보고라인에 있는 제가 단둥 출장을 갈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리, 이송, 처리. 일정표를 펼치자 그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1일차 호텔 도착 및 대기, 2일차 중국 측 담당자 방문 및 식사, 3일차 자유 일정 및 대기, 4일차 귀환. 출장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디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름. 리성우 보위성 3국, 박민철 보위성 5과. 저는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건 출장이 아니구나. 북쪽에서는 누군가를 조용히 치울 때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씁니다. 평양에서 사라지면 시끄럽지만 외국에서 사라지면 업무 중 사고나 도주 시도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어둠 속 평양거리는 낯설었습니다. 대동강 다리 위의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 문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수년 동안 몰래 모아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사라진 동료들의 인사기록 사본, 조작된 보고서, 특수 처리 지시서, 보고 시간대 왜곡 기록,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던 북한 내부의 진실들. 이제 이것이 제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챙기며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평양 외곽에 홀로 계신 어머니. 저는 그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어머니 집 앞에 나타난 낯선 차량. 아내가 말하던 동네 감시반의 과도한 질문들. 보위성이 이미 제 가족까지 감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될 것입니다. 반면 제가 혼자 도주한 것으로 처리되면 보위성은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15년간 문건 통제실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출근길. 저는 평양의 모든 풍경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침 햇빛이 비치는 고층 아파트. 출근하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 전차버스 전선 위에서 튀던 불꽃. 그 속에서 저는 더 깊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제 소문이 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옆자리 김동무가 사라졌던 바로 그 빈 책상이 저를 향해 조용히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업무 종료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제 삶을 채웠던 공간. 조용하지만 차갑고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내일이면 제 책상도 저렇게 비어있을지 모릅니다. 청사 밖으로 걸어나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단둥에서 기회를 잡는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출장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단둥행 열차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리성호와 박민철은 제 양쪽 옆에 앉아 내내 저를 주시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죠. 단둥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7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 리성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정 전까지 방에서 대기하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5층 높이. 아래는 번화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과 차량,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9시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리성호와 박민철이 중국 측 담당자들과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술이 과했어. 방이 어디였더라? 둘 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중국 측 환영 만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모양이었죠. 박민철은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리성우는 카드키를 떨어뜨리며 중국어로 뭐라 투덜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겨우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어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고 그들은 다시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현금, 그리고 서류 몇 장.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너무 일찍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호텔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쉽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 평양의 어머니, 아내와 자식, 15년 일해온 직장, 47년 살아온 고향.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리성호와 박민철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까지. 야간 근무 직원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저는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단둥의 밤거리. 저 멀리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가끔씩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 저는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기며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새벽거리는 고요했고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단둥 호텔을 나온 시각은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도시 외곽의 어두운 골목들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밤중에 단둥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택시가 지나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은 찾지 못할 것이다. 저 녀석들은 술에 취해 방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4층 복도에서 비틀거리던 두 보위성 요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망친 사실을 안다면 난리가 났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들조차 꿈속에 잠겨 있을 터였습니다.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뒤 저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탈출하려면 익명성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단둥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막장을 준비하려고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상인들이 짐을 내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붐비는 사람들 뒤로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들 소리에 제 초조함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저를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눈빛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2~3명의 남자가 연달아 제 쪽을 슬쩍 바라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던 그때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한철우 선생,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조선족으로 보이는 40대 초반 남자가 생성갑 한 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북에서 보는 관측의 눈빛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르게 생존의 노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굽니까 당신들?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생이 단둥에 들어오는 날부터 동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직된 채 말했습니다. 그럼 보이부요? 남자는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족 브로커들이오. 남쪽과 연결된 사람들이지. 단둥을 드나드는 북측 간부들은 대부분 우리 눈에 걸립니다. 특히 문제가 생긴 사람은 더 그렇지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제라니? 남자는 확신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 평양에서 특수처리 대상에 올랐다는 말이 며칠 전에 심양 쪽 네트워크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소.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쫙 찢어지는 무전기음, 공안 제복, 그리고 검은 점퍼 2명, 보위성 요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 녀석들 지금 일어났을 텐데 벌써? 남자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아침 교대하면서 조선 손님 방이 비었다고 신고했지요. 공안이 먼저 호텔에 들이닥쳐 저 술꾼 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도 알 겁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따라오지 않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보위성 요원 하나가 제 사진이 뜬 휴대폰을 들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봤습니까? 조선 사람입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뛰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남자는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다가와 채소상 뒤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천막 뒤 좁은 뒷길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저기 방금 누구 들어갔습니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속삭였습니다. 금방입니다. 다 왔습니다. 골목 끝에는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조선족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어서요. 시간 없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린 상태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승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보위성 요원의 손전등이 번쩍였습니다. 거기 멈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장 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둥의 새벽 불빛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살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짐은 다 챙겼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현금, 그리고 평양에서 가져온 서류들. 이게 전부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10분 후 다시 이동합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전화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습니다. 중국어였지만 긴박한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위부 쪽에서 단둥 전역에 수배를 넣었습니다. 국경검문소는 물론이고 기차역, 버스터미널 모두 봉쇄됐어요. 그럼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다른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SUV였습니다. 저 차로 갈아타세요. 남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새 차량의 운전석에는 나이든 중국인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세요. 남자의 지시에 따라 저는 뒷좌석 바닥에 몸을 숨겼습니다. 담요가 제 위를 덮었습니다. 검문이 있어도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시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차가 속도를 줄이며 멈췄습니다. 검문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운전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 담요 아래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통행증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친척 집에 갑니다. 선양 쪽으로. 한참의 침묵.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는 담요를 걷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단둥 시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가옥입니다. 거기서 하루 쉬고 내일 밤 다른 경로로 이동할 겁니다. 조수석의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차는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가끔씩 마을의 희미한 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작은 마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걸어가야 합니다. 차에서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운전사가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10분쯤 걸어가니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불이 꺼진 집.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내일까지 쉬세요. 음식과 물은 부엌에 있습니다. 여성은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올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증거들. 이 서류들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평양에서는 어머니가 잠들어 계실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이제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봤던 남자가 내렸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차에 오르자 다시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 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가져온 게 있습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몰래 챙겨온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라진 직원들의 인사기록 사본, 조작된 보고서, 특수처리 대상 지시서, 내부 보고가 사라진 시간대 기록.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하나씩 천천히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볼 때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기면서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그는 한참을 말없이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돌아가기 어렵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 처리 대상 서류를 본 순간부터, 김동무의 빈 책상을 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 가족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73세이시고 혼자 사시는데.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모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철우 씨가 가져온 이 증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북한 내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국제사회에 그리고 남측에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께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우 씨가 탈북한 걸로 처리되면 오히려 가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도주로 보이게 하는 게 그쪽에도 유리하니까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한국행 비행기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도 지난 47년의 삶도 모두 평양에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준비 시간 30분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모은 증거들, 동료들의 희생, 제가 목격한 진실, 이것들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동시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챙기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살기 위해 떠납니다. 30분 후,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향하는 차. 창밖으로 단둥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대륙을 남쪽으로 따라 내려오며 수백 번도 넘게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길 끝에는 항상 제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도 날 믿고 있을까? 아들아, 아버지가 없어도 잘 견디고 있겠지. 어머니,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그들을 두고 떠난 제 발걸음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에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왔지만 살기 위해 떠나왔다는 그 사실이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저를 끝없이 찢어놓았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던 새벽. 강물 위로 엷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선생, 이제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반은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그대로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물 너머에서 부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4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미묘한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향기롭게 느껴지는 만큼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진 듯 아팠습니다. 그 눈물이 저를 살리는 눈물인지, 저를 무너뜨리는 눈물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한민국에 오신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울음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터져나왔습니다. 제 삶은 늘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고 제 이름조차 제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선생님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은 사람의 목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저를 끌어안아 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서서히 붉은 빛을 퍼뜨리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잔주름, 아내의 따뜻한 눈빛, 아이들의 웃는 얼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죄책감을 안고 걸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만이 언젠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자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아침 공기가 제 폐속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는 북한에서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기였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선생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공항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조용히 깊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이 언젠가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내겠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이 이제 제가 다시 태어난 나라라는 사실을. 이번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용기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은 시대가 남긴 목소리를 기록하는 곳. 분단의 기록입니다.